9. 조선인은 책을 가장 좋아한다. 무릇 사신으로 오는 이들은 한 50-60명 정도인데 그들 중 어떤 이는 구전을, 어떤 이는 신설을, 어떤 이는 폐간소설을 찾아 그들에게 없는 것을 날마다 저자로 나가 각각 책 목록을 베끼고 만나는 사람마다 두루 물어 혹 비싸더라도 아까워하지 않고 구입해 가지고 돌아간다. 그러므로 저들 나라에는 도리어 이서 소장본이 있기도 하다. 강소서, 중국 명나라 문인. 그림자꽃. 조인선은 숨을 깊이 들이쉬며 불을 껐다. 촛불이 사그러진 뒤에도 종로에서 치는 종소리와 함께 연기는 한참 심지 주변을 떠돌았다. 그는 일어나 조용히 서재문을 열었다. 서가가 그림자를 들이우며 길게 열을 지어 서 있었다. 조인서가 발바닥을 5번 구르자 구석에 있는 서가가 스르르 움직이더니 마룻바닥에 한 사람이나 간신히 들어갈 수 있는 틈새가 벌어졌다. 들어오세요. 안에서 낮은 목소리가 들렸다. 조인서는 더듬으며 계단을 내려갔다. 소녀가 마루를 닫은 뒤 걸개를 걸고 도르래를 돌려 밧줄을 감자 위에서 문 닫히는 소리가 났다. 한순간에 조인서는 다른 세계에 와 있었다. 주위가 서서히 눈에 들어왔다. 어디선가 흐릿하게 빛이 새어들었다. 전날은 송재와 마주 앉아 있었지만 얼굴 윤곽조차 알아볼 수 없이 어두웠다. 그런데 그날은 어둠 속에서 소녀의 눈동자가 빛나고 있었다. 그가 감지한 것은 빛만이 아니었다. 내가 지금 꿈을 꾸고 있소. 땅속으로 달빛이 스며들고 풀내음이 나고 새소리가 들리다니. 문을 열어두었어요. 문이라니. 따라오세요. 여기 난간을 꼭 잡아요. 조인서는 송재가 끄는 대로 더듬더듬 좁고 가파른 계단을 올라갔다. 계단을 올라갈수록 빛은 점점 밝아졌다. 이 계단은 벽과 벽 사이에 숨어 있어요. 유연당은 집 안에 보이지 않는 또 다른 집이 있어요. 좁은 계단을 오르자 다락방이 나왔다. 다락방 앞쪽에 환기창이 뚫려 달빛이 스며들고 있었다. 언뜻 창가에 놓인 그릇이 눈에 들어왔다. 그것은 보통 그릇이 아니었다. 둥글고 오목한 그릇엔 눈금이 새겨져 있고 가운데는 막대가 서 있었다. 해시계로군. 그대가 만들었소. 조인서가 소녀를 돌아보며 물었다. 볼품없는 시계지만 여기선 아주 유용해요. 이 작은 그릇으로 시간이며 날짜, 절기까지 알 수 있으니까요. 소녀가 얼굴을 붉히며 대답했다. 조인서는 송재가 숨어 살며 만들어낸 작은 세계에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유현당은 할아버지께서 10년을 구상하고 다시 10년을 품을 들여 지으셨어요. 할아버지는 집을 설계하실 때 전쟁이나 비상시를 대비해 식구들이 숨을 은신처를 만들어놨어요. 소녀는 어머니 임종에서야 이 은신처를 알게 됐어요. 유현당은 밖에선 평범해 보이지만 내부는 여느 집과는 달라요. 집의 이면 구조를 알기 때문에 이제까지 눈에 띄지 않고 살 수 있었어요. 먹고 마시는 건 어떻게 하오? 샘물과 수로가 있고 화덕은 안채 굴뚝과 연결돼 있어요. 여기서 불을 피우면 굴뚝에서 연기가 나 평소엔 수추로 밥을 짓고 차를 끓이지만 아버지 기일엔 화덕을 쓰죠. 유현당은 겉으로 보기엔 폐쇄된 듯하지만 비밀리에 바깥과 통하게 돼 있어요. 은밀히 소녀를 도와주시는 분이 있어요. 조인서는 부질없이 질투를 느꼈다. 그는 누구인지 물어보려다 그만두었다. 잠시 침묵이 흘렀다. 환기창으로 바람이 불어 들어왔다. 밤바람조차 부드러웠다. 나뭇가지 사이로 별들이 빛났다. 달밤이 두 사람을 비추었다. 조인서는 손을 뻗어 소녀의 두건 사이로 흘러내린 머리카락을 어루만지려 했다. 그러자 소녀가 머리를 돌려 피했다. 조인서는 당황해 뒤로 물러났다. 그러다 하마터면 화분을 밀칠 뻔했다. 그것은 매화나무였다. 그날 눈을 맞고 피어있던 꽃이 이 매화였소. 이 매화가 지난 봄 내 코를 어지럽힌 장본인이군. 달밤은 그날의 한방눈처럼 매화가지 위로 쏟아지고 있었다. 철이 지나 꽃을 볼 수 없어 아쉽군요. 기다려보세요. 소녀는 달빛이 비치는 곳으로 매화나무 화분을 옮겼다.
그러자 이파리 그림자가 가지와 어울려 기이하게도 벽에 꽃의 형상을 만들었다. 벽에 핀 그림자꽃은 마치 빈집에 처음 왔던 날 한방눈을 머금은 매화처럼 그를 들뜨게 했다. 지난 몇 해 동안 소녀는 보이지 않는 이 벽 안에 숨어 그림자꽃으로 살아왔어요. 송재가 화분의 위치를 바꿀 때마다 벽의 기이한 무늬에 그림자 꽃떨기들이 피어났다. 어릴 때 아버지는 국화가 피는 철이면 벗들을 불러 꽃그림자 놀이를 즐기셨어요. 손님들이 오시는 날은 아이들은 사랑에 나갈 수 없어 그림자 놀이를 보고 싶은 마음에 꾀를 냈어요. 사람들이 오기 전에 미리 벽장에 숨어 있다가 문틈으로 그림자 놀이를 구경했지요. 촛불과 화분의 위치와 방향이 바뀔 때마다 벽에는 온갖 기이한 형상들이 나타났다 사라졌어요. 시간 가는 줄 모르고 그림자 놀이에 빠져 있는데 그만 재채기가 튀어나왔어요. 웃음소리와 정담이 오가던 방안이 갑자기 조용해졌어요. 손님들의 시선은 일제히 내가 숨어있는 벽장으로 모였어요. 아버지가 벽장문을 열었을 때 나는 어찌할 줄 몰라 얼굴이 새빨갛게 달아올랐어요. 혼이 날 줄 알았는데 아버지는 오히려 내가 꽃그림자 놀이의 원리를 깨친 걸 아시고는 조수로 삼으셨어요. 그 뒤로 사랑채에서 꽃그림자 놀이가 열리는 날에는 손님들 앞에서 아버지 지시에 따라 벽에 온갖 그림자를 연출했어요. 그림자꽃을 보며 사랑 손님들은 감탄을 연발하며 돌아가면서 시를 읊었어요. 그때 기동량에 들었던 시들이 문학 공부의 바탕이 돼 소설을 쓰게 할 줄은 몰랐어요. 어린 시절 그림자 놀이가 뜻밖의 이곳에서 살 수 있는 비방이 될 줄은 그때는 몰랐어요. 사람들이 이 집에서 본 귀신은 사실은 그림자꽃이에요. 이 집에 산다는 귀신이 그림자였단 말이요. 소녀는 한쪽 구석으로 가더니 뒤엉킨 실타래 묶음 같은 것과 장대를 찾아냈다. 그림자꽃을 만들어낼게요. 눈을 감아요. 조인선은 눈을 감았다. 순간 다락방은 세상의 중심이 되었다. 유연당 뜰에 지천으로 피어나는 꽃들과 대숲에 날아오르는 새소리는 다락방 천장에서 별자리가 되었다. 불꽃놀이처럼 터지는 별들은 그와 송재를 향해 쏟아졌다. 눈을 떠봐요. 조인선은 천장에서 쏟아지던 별들의 불꽃놀이에서 여전히 깨어나지 못한 얼떨떨한 눈으로 소녀가 가리키는 앞쪽 벽을 바라보았다. 아, 하마터면 그는 비명을 지를 뻔했다. 공포로 온몸이 굳어왔다. 뱀이 꿈틀거리는 듯한 뒤엉킨 머리카락, 뒤틀린 코, 부릅뜬 눈, 지디겨진 입술을 한 소름 끼치도록 무서운 머리가 장대에 꽂혀 있었다. 달이 구름을 가리자 벽에 피어있던 괴괴한 그림자꽃은 호련히 사라졌다. 사람들이 놀랄만도 했군요. 조인선은 가빠진 호흡을 내쉬며 어둠 속에 서 있는 피사체 쪽으로 눈길을 옮겼다. 그게 대체 뭐요? 적적한 이곳에 어느 날 손님이 찾아들었어요. 천둥벼락이 치던 날이었는데 문을 닫으려고 다락방에 올라가 보니 어둠 속에서 두 눈이 빛나고 있었어요. 고양이였어요. 지금은 다쳐서 애꾸눈이 됐지만 그땐 묘한 눈망울로 내 혼을 쏙 빼놨죠. 떨고 있는 그 녀석을 안고 화덕에 데려가 먹을 걸 주고는 날이 개자 밖으로 내보냈어요. 헌데 며칠 뒤 그 녀석이 다시 찾아왔어요. 고양이는 입에 물고 있던 걸 내 앞에 내려놨어요. 나는 질겁했어요. 죽은 두꺼비였으니까요. 고양이가 돌아간 뒤 지붕에 내던져 버렸어요. 헌데 며칠 뒤 고양이가 그놈을 물고 다시 왔어요. 두꺼비는 그새 지붕 위에서 바짝 말라 박제가 돼 있었어요. 그걸 벽에 비춰보니 생각지도 못한 그림자가 나타났어요. 고양이는 그 뒤에도 시궁지며 박새, 들쥐, 족제비 따위를 사냥해 왔어요. 그것들을 박제해서 한 대 이어 붙이자 기묘한 꽃 형태가 만들어졌어요. 달 밝은 날 마당에 그걸 비춰봤어요. 한때 사람들은 그 그림자에서 아버지의 얼굴을 봤어요. 종루 저작거리에 내걸려 있던 아버지의 마지막 얼굴을요. 사람들은 겁에 질려 이 집을 떠났어요. 그 뒤로 이 박제된 꽃은 위기 때마다 나를 숨겨줬어요. 은신처가 드러날 뻔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도 그림자가 이 위기를 모면해줬어요. 그러고 보니 장대에 꽂힌 박제 뭉치는 참수된 자의 숙대머리를 연상시켰다.
저작거리에 걸려있던 유연당의 머리가 사라진 뒤 온갖 소문이 난무했으므로 사람들이 기괴한 그림자에서 유연당의 참수된 머리를 떠올리고 공포했던 것도 무리가 아니었겠다고 조인선은 생각했다. 소녀가 화제를 돌렸다. 눈이 오던 날 선생님이 돌아가신 뒤 다시 가보니 담장에 꽂아두었던 매화를 가져가셨더군요. 그는 매화를 가져가지 않았다는 말을 하려다 그만두었다. 소녀의 얼굴이 붉어지는 것을 느꼈기 때문이었다. 조인선은 소녀에게 다가갔다. 소녀는 긴장에 찬 우물물을 끼얹었을 때처럼 소름이 돋고 몸이 굳었다. 그러나 그의 손이 조심스럽게 소녀의 옷을 헤치고 몸을 어루만지자 소름은 어딘지 모르게 사그라졌다. 딱딱하게 굳어있던 가슴은 부드러워지고 허리는 활처럼 유연하고 팽팽해졌다. 그 변화는 황홀했다. 소녀는 달아오른 얼굴을 감춘 채 돌아앉아 옷을 여몄다. 조인선은 돌아앉은 채 머문머문 말을 꺼냈다. 이제껏 누구에게도 털어놓지 못한 고질병이 있어. 남들이 들으면 웃겠지만 어릴 때부터 무언가 중요한 걸 잊어버리지 않을까 하는 막연한 걱정으로 여간 가슴앓이를 한 게 아니오. 그를 안 뒤에도 이 증상은 나아지질 않았소. 오히려 거의 강박증이 되다시피 해서 단편적인 생각이나 한 줄 글이라도 그때그때 써두지 않으면 마음이 놓이질 않았소. 남들에겐 아무것도 아닌 사소한 일로 혼자 애쓰며 전전긍긍한 일이 한두 번이 아니오. 시상이 떠오를 때마다 글상자에 보관하는 버릇도 이 때문에 생긴 거요. 지금 고백하지만 5년 전 당돌한 계집아이를 만났던 일을 나는 까마득히 잊고 있었어. 헌데 이번에 그대를 다시 만나면서 그 기억이 조금도 훼손되지 않고 온전히 간직돼 있다가 그대가 기억을 깨우자 조금도 손상되지 않은 그대로 눈앞에 나타났소. 잊어서는 안 되는 소중한 기억이라면 언젠가 되살아난다는 걸 당신을 만나고 알았어. 그러면서 강박증이 나도 모르게 사라졌어. 조인선은 소녀가 조용히 그의 말을 듣고 있음을 느끼고 가슴이 벅찼다. 지리산에서 해가 가장 아름답게 지는 능선을 알고 있어. 해가 질 무렵에 그곳에 가면 석양을 받은 조리대 숲이 천왕봉에서 불어오는 바람을 맞아 황금빛으로 물결친다오. 난 요즘 해질녘이면 그대와 나란히 산중 능선에 앉아 함께 석양을 바라보며 소소한 일가를 이야기하는 꿈을 꾼다오. 이게 꿈이 아니라 우리 그리 살면 안 되겠소. 조인선은 다리를 놔줄 매파가 없어 달빛을 중매 삼아 소녀에게 청혼했다. 소녀의 얼굴엔 당혹스러움과 기쁨이, 흥분과 슬픔이 비껴갔다. 바람이 차요. 내려가야겠어요. 지금 대답해야 하오. 시간이 없소. 소녀는 집을 떠날 수 없어요. 집이 팔렸소. 머지않아 새 주인이 이사 올 텐데 언제까지 여기서 숨어 살 수 있겠소. 소녀는 잠자코 계단을 내려갔다. 나를 믿지 못하오. 소녀가 발을 멈췄다. 나와 같이 갑시다. 지리산에 들어가 흙으로 벽돌을 구워 집을 짓고 버섯과 약초를 캐면서 삽시다. 당신이 남장할 옷을 구해오겠소. 경비와 도강증도 친구가 구해주기로 했소. 내일 밤 뒷문으로 해서 산을 타고 서울을 빠져나갑시다. 소녀의 어깨가 흔들렸다. 세상에 나가지 못하고 소녀가 왜 귀신으로밖에 살 수 없는지 아세요? 소녀는 계단을 뛰어내려갔다. 손발에 힘이 풀리는 바람에 조인선은 난간을 놓치고 그만 계단에서 굴러 떨어졌다. 괜찮아요. 소녀가 놀라 돌아왔다. 같이 가겠다고 대답해요. 그러면 이 손을 놔주겠소. 불을 켤게요. 소녀가 촛불을 켰다. 비로소 조인선은 밝은 빛 아래서 소녀를 볼 수 있었다. 그는 당황하지 않을 수 없었다. 소녀는 어릴 때와는 몰라보게 아름다운 처녀가 돼 있었다. 조인선은 소녀에게서 눈을 떼지 못했다. 차를 드릴게요. 송재는 일어나 안으로 들어갔다. 안에서 달그락달그락 그릇 만지는 소리가 들렸다. 그제야 비로소 오밀조밀한 방 안의 풍경이 눈에 들어왔다. 화로에는 물이 끓고 있었다. 노쇠 화로가 눈에 익다 싶었더니 그가 앓고 있을 때 죽이 끓던 그 화로였다. 송재가 곧 닭이를 들고 나타났다. 소녀가 건네준 차를 마시며 조인선은 마치 마음속에 화로가 들어선 것처럼 행복한 상념이 온몸에 퍼졌다.
어릴 때 아버지 서재에 지리산 기행문 유두류력이 있었어요. 책을 읽으면서 지리산을 여행하는 꿈을 꾸었죠. 남명과 친구들이 지나던 흙길과 뱃길을 따라 지리산을 여행하는 상상을 하며 가슴이 벅찼어요. 소녀는 등을 돌린 채 머리수건을 풀었다. 언뜻 왼쪽 귀 밑에 검은 점이 보였다. 윤기 나는 검고 매혹적인 머리카락이 불빛을 받으며 풀어 헤쳐졌다. 조인선은 정신이 아득했다. 소녀가 그에게로 고개를 돌렸다. 순간 조인선은 놀라 뒤로 물러났다. 혀뿌리가 굳어왔다. 이마가 희고 넓었으므로 검은 글씨는 더욱 섬뜩했다. 누가 이런 짓을. 소녀의 이마에는 임시집안 노비라는 글자가 선명하게 새겨져 있었다. 지울 수 없는 먹물 글씨를 몸에 새기는 묵형은 가혹하게 이를 데 없어 선앙대에 이미 금지된 형벌이었다. 왜 도망갈 생각을 하지 않았겠어요? 추노꾼 조직은 전국에 걸쳐 있고 해외까지 선이 뻗어 있어요. 중국이나 일본으로 도망가더라도 덫을 피하기 어려울 거예요. 지리산에 닿기도 전에 소녀는 잡혀 몸이 유린되고 발꿈치가 잘리겠죠. 선생님도 도망친 노비를 숨겨진 죄가를 피할 수 없을 거고요. 소녀가 자유를 얻어 세상으로 나갈 수 있는 길은 하나밖에 없어요. 등불심지가 돋아오르며 불빛이 한순간 환하게 타올랐다. 아버지가 누명을 벗는 길이에요. 조인선은 잡고 있던 연줄을 끊어질 듯 팽팽한 연줄을 그만 놓치고 말았다. 소녀는 선반 위에 놓인 책들을 내려 조인서에게 건네주었다. 아수라 마지막 권이에요. 내일 새 책점에 이 소설을 내놓는 대로 선생님은 바로 고향으로 돌아가세요. 여긴 다시 오셔서는 안 돼요. 우린 같이 가야 하오. 송재는 대답 대신 조각보에 정성스레 싼 책을 내밀었다. 국보배 영모제인은 장사 지낼 수 없어서 고심 끝에 몰래 아버지 시신을 모셔가기로 했어요. 그런데 한 음녀가 철물전에 잡혀와 아버지 시신 옆에서 사형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아버지를 모셔가려니 음녀가 걸리지 않을 수 없었어요. 소리라도 지르는 날이면 들통이나 허사가 될 테니까요. 다행히 여자는 잠들어 있었어요. 그런데 일행 중 하나가 장대를 넘어뜨리는 바람에 소리를 듣고 나졸들이 초소 밖으로 나왔어요. 그 긴박한 순간에 자는 줄만 알았던 음녀가 술락꾼들을 유혹해 감시자들의 눈을 따돌려 우릴 구해줬어요. 음녀는 자는 척하며 우리가 무얼 하는지 지켜보고 있었던 거예요. 음녀는 처형될 때까지 끝내 입을 다물었어요. 이 소설은 철물전에 묶여 사형을 기다리던 그 음녀에게 영감을 받아 쓴 이야기예요. 그 일이 있고 난 얼마 뒤 성 밖에 심부름 갔다가 저작거리에서 광대패를 만나 정신이 팔려 그만 돌아오는 시간에 늦고 말았어요. 몹시 매를 맞았지만 광대사설은 아픈 매질을 다 보상해 줄 만큼 재미있었어요. 이 소설에서 그 음녀와 광대를 만나게 했어요. 조인선은 방에 돌아온 뒤 한동안 말없이 앉아 있었다. 정신이 들어보니 달빛에 그의 그림자가 벽에 길게 드리워 있었다. 그림자는 소녀의 시선처럼 그를 슬픈 눈길로 바라보고 있었다. 조인선은 불을 켜고 책장을 열었다. 광대와 여인. 광장에 한 여인이 말뚝에 묶여 있었다. 여자가 이곳에 온 뒤 광장의 해는 줄곧 말뚝을 축으로 돌고 있었다. 해가 여인의 정수리를 지나면서 음란한 계집을 참수형에 처한다는 나무패 글씨는 더욱 선명해졌고 말뚝 그림자는 죄인에게 남은 시간을 재촉하듯 짧아지고 있었다. 그런데도 여자는 도리어 얼굴이 발그레하게 피어 있었다. 전날 군중이 던진 돌에 맞아 얼굴이 부르텄는데도 낮이 되자 상처는 거반 아물었다. 햇살에 그은 피부는 매끄러웠고 가슴은 부풀어 올라 호쩌거리를 여민 고름실밥이 하마 터질 듯했다. 광장의 먼지를 뒤집어 쓴 쑥대머리조차 군중을 빨아들일 듯한 검은 눈동자의 빛을 흐리게 하지는 못했다. 짧은 봄을 나는 장백산 고원의 야생화처럼 사형수는 남은 삶을 앞두고 고혹적인 향기를 발산하고 있었다. 말뚝 옆에는 목련나무 한 그루가 서 있었다. 만개를 앞둔 꽃봉오리들은 바짝 긴장해 바람이 세차게 불 때도 화사한 잣대를 흐트러뜨리는 법이 없었다.
말뚝에 묶인 여인은 거칠고 사나웠지만 어쩐지 목련꽃을 닮은 구석이 있었다. 여인의 눈은 이렇게 말하는 것 같았다. 꽃은 해를 따라가기 마련이라고 생각하지. 헌데 목련꽃 봉오리를 봐. 해를 따르지 않고 도리어 해를 등지고 피어나잖아. 여자의 머리카락은 바람에 날려 갈기를 세웠고 해진 고름은 낡은 깃발같이 흩날렸다. 암양에 이끌린 구경꾼들은 공포와 적이 광기에 휩싸여 사형수 주위로 몰려들었다. 그런 와중에 군중 속에서 날아온 돌이 여자의 이마를 찢었다. 피를 본 구경꾼들은 자지러졌다. 성난 여자가 버덩거리는 바람에 저고리 고름이 툭 끊어졌다. 단단히 여며있던 가슴 속살이 적산 밖으로 눈부시게 붉어져 나왔다. 군중은 흥분에 야유하며 고함을 질렀다. 그러나 여자는 참여할 듯이 조금도 없어 보였다. 오히려 몰려드는 사람들을 향해 앙칼지게 으르렁거렸다. 이렇다 보니 흥분한 군중의 기세에 눌려 오히려 나졸들이 한쪽으로 몸을 피하는 형국이 되었다. 그때 무리 속에서 둥둥 북소리가 났다. 북장단에 맞춰 탈을 쓴 광대가 나타났다. 광대가 사형수를 가리키며 소리쳤다. 저 음탕한 년과 노란한 놈 어디 있느냐? 냉큼 이리 나오너라. 순식간에 광대는 군중의 시선을 휘어잡았다. 내 놈과 배 맞은 년이 장한 구경거리가 되었는디 혼자서 꼬리를 감춘 걸 보니 여간 캥기는 놈이 아니구나. 구중담장에 숨었느냐? 심산절간에 숨었느냐? 저 요망한 년이 입 딱 다물고 새서방 감추는 꼴이 뒤가 여간 구린 놈이 아니롤세. 탄이 절로 깔렸으니 지나는 광대가 신명이 나서 그냥은 못 가겠소. 양반님네들 이 광대허고 쪽간 놀아보겠소. 구경꾼들은 환호하며 광대에게 길을 터주었고 자연스레 광장에 판이 벌어졌다. 광대는 고수와 주고받고 매기고 당기며 관중을 들었다 놓았다 했고 광장은 엽사란 침 넘어가는 소리가 들릴 만큼 조용해졌다가도 잘헌다 하며 한성과 박수를 쏟아냈다. 광대가 짐짓 딴청이라도 할라치면 구경꾼들은 동전을 던지며 사설을 재촉했다. 조선에서 기집질로 둘째 가라면 서러워할 한량이 있었겄다. 그냥반 물건 하나 실하다 잘생겼다 말뚝자질한 소문이 사방팔방 났는디 하루는 밤새 잘 자고 있나 보니 어젯밤꺼정 멀쩡하게 달렸던 그곳이 밤사이 두 쪽 불알과 통째로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구나. 사타구니를 이리저리 헤집어 봐도 허허벌판 민둥산이로다. 인양반 하는 거동 보소. 바지춤 홀딱 내려보고 터럭을 사사치 훑어보고 이부자리 활활 털어보고 요호청 홀딱 뒤집어보고 바지주머니 훌훌 헤집어보고 장롱 밑도 살살 쓸어보고 똥구녕도 살살 후벼파고 요강도 휘휘 저어보고 이면 체면 없이 팔 걷어붙이고 왕건이 없나 요강바닥까지 쓸어보는구나. 그래 옳거니 거기야 거기. 어젯밤 고년이 하도 요분지를 해 쌓는 통에 암마녀도 고 아가리에 딱 물린 게야. 오두방장 떠는 기집을 살살 어르고 달래 고 고멍을 헤집어 보는디 기집이 허는 말이 서방님 코가 닷자나 빠졌소. 그냥반 무심히 코를 만져보니 앞불싸 잘생긴 말뚝자지가 코에 철썩 달라붙었구나. 이쁜 기집 앞에 놓고 그냥반 코가 절로 어릿어릿 실룩실룩 벌름벌름 들썩들썩 콧물이 훌쩍훌쩍 진득진득 쿠렁쿠렁 주룩주룩 저도 모르게 코 베어가는 시상에 양반님대 물건도 뭐다 무사한지 어디 한번 바지춤 훑어보사이다. 이 천안 광대 것도 잘 있는지 어디 한번 보자. 자중에 웃음이 자지러졌다. 광대가 바지춤을 풀려 하자 고수가 벌어 호통을 쳤다. 이놈아 어디서 천안 불화를 함부로 놀리려는 게냐. 썩 들여놓지 못할까. 고수의 호통에 광대는 슬쩍 바지춤을 여미고는 발길을 돌려 고개를 까딱까딱거리며 말뚝에 묶인 여인 주위를 돌면서 슬쩍 말밥을 넣었다. 물에 빠져 죽으면 볼썽사납게 그곳만 물에 둥둥 떠다니며 조물딱조물딱거릴 연희로구나. 불에 타 죽어도 그곳은 촉촉하게 젖고 거웃은 무성하게 숲을 이룰 연희로구나. 굶어 죽어도 고 불두덩은 탱탱하게 살이 올라 조가비처럼 입을 쩍쩍 벌릴 연희로구나. 그때 말뚝에 묶인 여자의 눈이 간중석 한 곳에 뚝 멈췄다.
조금 전까지도 가시 3개 악을 써대던 계집의 얼굴이 한순간 멍해졌다. 여자를 희롱하던 광대도 일순 멈칫했다. 광대의 눈은 여자의 시선을 따라 인파 속을 돌아보았다. 순식간에 누군가 군중 속으로 사라졌다. 광대는 의문을 떨치지 못한 채 천천히 여자에게서 떨어져 뒷걸음치다 장대에 걸려 그만 뒤로 훌러덩 넘어졌다. 광대가 부딪힌 장대 위에는 봉두를 한 사내의 목이 매달려 있었다. 봉두를 한 사내는 광장의 혼란과 광기에는 아랑곳 없이 조용히 상념에 잠겨 있었다. 얼굴은 핏기 없이 창백했지만 이목구비는 뚜렷해서 몸에서 떨어져 나온 뒤에도 그는 여전히 생의 어느 한순간의 표정을 짓고 있었다. 그런데 광대가 넘어지면서 효수대를 건드리는 바람에 감겨있던 사내 눈이 그만 번쩍 떠졌다. 군중은 놀라 소리쳤다. 망나니가 억지로 감겨놓은 눈이 광대가 장대를 밀치는 바람에 다시 부릅떠지고 만 것이었다. 광장은 찬물을 끼얹은 듯했다. 반역죄인의 목은 마치 살아있는 듯 말없이 광장의 군중을 내려다보고 있었다. 고수가 서둘러 분위기를 수습하며 소리 높이 북을 치며 군중의 환호를 이끌었다. 차차 커지는 군중의 환호 소리에 광대는 비로소 화색이 돌았다. 광대는 고대 일어나 북잔단을 따라 신명을 되살렸다. 이놈이 누구냐? 머리만 남은 걸 보니 필시 호환을 당한 놈이로다. 호랑이는 사람을 잡아먹어도 몸뚱이만 발라먹고 머리는 고스란히 남긴다더니 인간의 머리는 시방 떫은지 쓴지 비린지 구린지 먹을 것도 못 되는 모양이구나. 그때 효수목에 걸린 사내의 목젖이 한순간 울컥거렸다. 광대는 눈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는 슬그머니 머리만 남은 사내를 흘낏 올려다보았다. 사내도 그의 사설을 조용히 듣고 있는 듯했다. 광대는 오금이 저리고 등골이 오싹했다. 아무래도 내가 귀신에 홀렸나 보다. 게다가 아까부터 장대에 묶인 여자가 그를 빤히 쳐다보고 있었다. 광대는 여자의 당돌한 시선이 불편했다. 그는 음란한 여자의 눈길을 애써 무시했다. 오늘 집에 돌아가다 목이 서늘해 목덜미를 만져볼 놈이 어디 한둘이 아니겠구나. 세월이 하수상할수록 목을 잘 간수해야 하는 법. 어디 목 간수하는 수련법이라고 들어봤소. 시방 목을 잘 간수하는 비방이라도 있는 게냐. 알면 욕인 하겠구나. 우리한테도 쪽간 털어놔봐라. 고수가 광대의 말귀를 터주었다. 광대는 죄인의 목이 매달린 장대를 등지고 사설을 풀었다. 목을 꼿꼿하게 세우면 인양반짝 날 수도 있는 법. 익은 벼이삭 숙이듯이 머리를 아래로 숙이는 것이 모가지 건사하는 첫 번째였다. 상판에 눈깔이 둘 달린 건 목은 숙였어도 눈은 요리조리 주위를 살피라는 이치렸다. 또 목은 목석같이 단단하면 오히려 부러지는 법. 찹쌀떡처럼 차져야 당기면 늘어나고 뭉치면 오그라들어 명이 질긴 법이렸다. 찬바람 불 때 기침, 해소, 천식이 기승을 부리니 부디 목을 잘 간수하사이다. 광대는 자리를 들여다 멈춘 말뚝에 묶인 여자를 돌아보았다. 여자와 눈이 마주치자 광대는 정신이 아득해지면서 다리에 힘이 풀렸다. 고수는 심상치 않은 기미를 채고는 광대를 재촉했다. 마른 하늘에 웬 날벼락이람. 고수는 액막이라도 하듯 여자에게 침을 탁 뱉고는 동물을 잡아 끌며 서둘러 광장을 떠났다. 봄날 광장은 온통 홀씨가 날려 눈을 뜰 수 없었다. 구경꾼들이 썰물처럼 쓸려나가자 광장은 다시 정막에 잠겼다. 저녁놀이 철물시장 광장을 물들이며 말뚝에 묶인 여인을 어루만지고 있었다. 낮에 드세게 버티던 여인은 이제 지쳐 힘없이 늘어진 채 잠들어 있었다. 한 소녀가 주위를 두리번거리며 겁먹은 표정으로 광장에 나타났다. 소녀의 손에는 식은 죽그릇이 들려 있었다. 얘, 이리 와봐. 겁낼 거 없어. 할 말이 있으니 이리 가까이 와봐. 나절은 혹 잠이 깨기라도 할까 사형수 쪽을 연신 살피면서 소리를 죽여 소녀를 불렀다. 내일 형이 집행되기 전에 단량이라도 마련해 망나니에게 쥐어주라고. 저승 가는 길에 쓸 노잣돈이라 생각하고 망나니에게 슬쩍 찔러주렴. 그래야 단번에 일이 끝나지. 그렇지 않고 망나니가 기분이 수틀리면 마지막 가는 길에 숨이 넘어가지 않아 내 어미가 보통 고생을 하는 게 아니야.
그러니 망나니에게 돈푼이나 쥐어주라고. 무슨 말인지 알겠지. 계집아이는 겁에 질려 얼굴이 하얘졌다. 그때였다. 무슨 개수작이야. 그 사이 여자가 깨어났다. 여자는 나조를 앙칼지게 노려보았다. 그 애 건드리지 말라 했지. 소녀는 나졸에게서 떨어져 종종 걸음으로 어미에게로 갔다. 저놈이 무슨 소리를 짓거리더라도 들을 필요 없어. 여자는 마음이 놓이지 않는 듯 표독스러운 얼굴로 나졸에게 소리 질렀다. 내 딸에게 해코지하면 그냥 두지 않겠어. 내가 귀신이 돼 내 놈의 오장육부를 비틀고 잠을 뺏고 복상사 시킬 테니까. 나졸은 사형수의 기세에 눌려 풀이 주고 짓거렸다. 오해하지 마. 내일 망나니 손에 돈푼이라도 찔러주라고 했어. 그뿐이야. 다른 말은 안 했어. 허튼 수장마. 내 딸에게 해코지하는 놈은 그냥 두지 않을 테다. 얘야, 엄마가 오해하고 있으니 내가 좀 풀어다오. 나졸은 결국 여자의 눈초리에 쫓겨 초소로 들어가 버렸다. 엄마, 미음 끓여왔어. 오지 말랬더니 왜 왔니? 난 이제 먹지 않아도 돼. 엄마, 난 엄마가 귀신이 안 되면 좋겠어. 소녀가 슬픈 얼굴로 힘없이 중얼거렸다. 그저 저 녀석을 겁주려고 한 말이니 신경 쓸 거 없어. 내가 가진 거라곤 이제 그것밖에 없으니까. 그러니 얘야, 얼굴을 펴. 다신 여기 와선 안 돼. 이리 가까이 오렴. 내게 할 말이 있어. 노을이 소녀의 야윈 어깨를 어루만지자 소녀의 얼굴에도 생기가 조금 났다. 얘야, 바닷물이 달에 이끌리듯 내 안에서도 달의 마력에 끌리는 날이 올 거야. 내 아랫도리에 붉게 진달래 꽃물이 드는 날이 바로 그날이란다. 아가야, 그렇다고 놀라지 마라. 내가 아름답고 건강한 처녀애가 됐다는 뜻이니까. 엄마, 왜 그런 말을 하는 거야? 소녀가 얼굴을 붉혔다. 엄마한텐 시간이 없어. 엄마한텐 내일이 없어. 그러니 지금 다 말하지 않으면 안 돼. 얘야, 엄마 말 잘 들어. 벽장문을 열면 왼쪽 버들고리에 달거리 대가 있어. 그걸 폭폭 삶아서 잘 개어뒀다가 달이 차면 다시 꺼냈으면 돼. 엄마가 없을 때 내 달거리를 시작해도 돌봐줄 사람이 없잖아. 내가 놀랄까봐 걱정이 돼. 엄마, 좀 먹어봐. 얘야, 치마를 좀 여며다오. 저고리 고름도 달아주고. 소녀는 소리 없이 눈물을 뚝뚝 떨어뜨리며 수저를 내려놓고는 자신의 허리에 동여맨 끈을 풀어 어미의 치마를 끈으로 묶었다. 그러자 불룩한 배가 확연히 드러났다. 소녀는 머리카락에서 실 달린 바늘을 뽑아 솜씨 좋게 고름을 달아 젖가슴을 단단히 여며주었다. 딸은 어미의 얼굴을 물수건으로 닦고 머리를 빗어주었다. 어미는 누그러진 표정으로 말했다. 뭔가 먹으면 뒤를 봐야 하잖아. 냄새가 나도 손이 묶였으니 뒷감당을 할 수 없어. 내가 와서 해줄게. 여자가 발끈했다. 다시는 여기 와선 안 돼. 오지 않겠다고 약속해. 사람들 눈에 띄면 돌팔매질을 당할 거야. 하지만 여자는 곧 수그러들었다. 아가야, 엄마는 먹어선 안 되는 복숭아를 맛봤단다. 그래서 지금 그 값을 치르는 거야. 복숭아를 한 번 맛본 사람은 혀끝에 뒷맛이 남아 더는 다른 걸 먹을 수 없어. 물은 좀 마시마. 재수는 딸이 떠먹이는 물을 삼킨 뒤 얼굴과 뺨으로 딸을 얼렀다. 울지 마. 이렇게 예쁘고 사랑스러운 딸은 세상에 없으니까. 얘야, 머리카락을 기둥에 묶어줘. 소녀는 울음을 참으며 대꾸했다. 그럼 아프잖아. 자꾸 머리가 아래로 떨어져. 먹지 않아 기운이 없어서 그래. 사람들은 내가 고개를 숙이고 나자빠지는 꼴을 보고 싶어해. 그럴수록 나는 고개를 빳빳하게 들 거야. 지금 그게 뭐가 중요해. 딸이 울먹이며 소리쳤다. 그러자 사형수는 딸을 바라보며 조용하지만 단호하게 말했다. 나한테 죄를 묻는 자들에겐 뉘우칠 것도 잘못한 것도 없어. 엄마를 여기 묶어 전시하려는 패거리들에겐 빚진 게 없어. 모르겠어. 엄마를 모르겠어. 소녀는 고개를 흔들었다. 이제 그만 돌아가거라. 빨리 집에 가. 어미가 딸을 외면하며 말했다. 소녀는 우는 모습을 보이기 싫어 뒤돌아보지 않고 뛰어갔다. 전옥서 위에 달이 휘영청 밝았다. 그날 밤 광대와 고수는 철물시장 근방 주막에 들었다.
길손들로 주막은 시끌벅적했다. 방 안에서는 먼저 온 패가 벌써 자리를 잡고 왁자지껄 술판을 벌이고 있었다. 그년 말이야. 누구? 철물시장에 끌려온 음탕한 년 말이야. 언제 목을 벨 참이지. 내일 정오에 판서나리가 직접 형을 집행한다던데. 오늘 낮에 전옥소 마당을 지났는데 뭘 봤는지 알아? 주위가 조용해지며 시정 잡배들의 시선이 일제히 장돌뱅이에게 쏠렸다. 장돌뱅이는 대단한 걸 보기라도 한 듯 소리를 낮췄다. 망나니가 우통을 벗어젖히고는 칼을 숫돌에 갈더군. 무시무시한 칼이야. 망나니 땀이 칼날에 뚝뚝 떨어질 때마다 햇살에 번쩍이는데 머리털이 쭈뼛석에 오싹했어. 자네들 망나니가 언제 칼을 쓰는지 아는가? 사내들이 술렁거리며 장돌뱅이 주변으로 모여들었다. 망나니가 죄인을 죽이기 전에 칼춤을 추지 않는가? 땀에 젖은 팔뚝에 번지르르 개기름이 흐르고 춤이 절정에 이르러 죄인이 춤에 잠시 마음을 뺏겨 입이 반쯤 벌어지면 그때 단칼에 목을 친다는 거야. 좌중은 옳거니 하며 무릎을 쳤다. 그년이 낮엔 기세등등했지만 오늘 밤이 지나면 뻣뻣한 목이 절반쯤은 꺾여 있을걸. 한밤엔 기운이 뚝 떨어지는데 호치마 저고리로 밤을 새우고 나면 내일 아침엔 혼이 빠져나가 있을 거야. 헌데 그년이랑 배 맞은 놈이 대체 누구라는 거요? 현상금으로 면포 200피를 걸었어도 안 잡히는 걸 보면 보통 놈은 아닌가벼. 근데 소문 들어봤나? 한 사내가 소리를 죽여 말했다. 무슨 얘기야? 그때 왁자지껄하며 한 일행이 주막 안으로 들어왔다. 잠을 이루지 못하고 뒤척이던 광대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손발은 쌍그런데 가슴은 불을 삼킨 듯 뜨거웠다. 방에서 나온 광대는 한적한 데를 찾아 마구간으로 들어갔다. 그는 차라리 말 울음소리가 편했다. 그는 여물통 옆 집더미에 등을 기댔다. 곧 고수가 뒤따라 들어왔다. 여기 있을 줄 알았어. 고수는 역참의 마구간에서 광대를 만났다. 저작거리에서 물건을 훔친 죄로 역참에서 노역을 하다 지금의 동무를 만났다. 그 심주한테 가보려는데 나그네 좀 따돌려줘라. 그들은 산적 은어를 썼다. 심주는 여자고 나그네는 포교를 뜻했다. 가서 뭐 하려고? 그냥 여길 뜨기 전에 수작이나 한번 걸어보려고. 괜히 건드렸다 재수온 붙지 말고 한숨 눈 붙였다가 내일 새벽 곧장 여길 뜨자고. 고수는 나이는 어렸지만 사리 분별은 광대보다 나았다. 나갔다 올게. 일어서는 광대를 고수가 붙잡아 앉혔다. 무슨 생각하는지 모를 줄 알아? 왜 하필 떡치던 년이야? 말 조심해. 애까집에서 몸도 무거운 년을 어떻게 하려고. 광대가 소리를 낮췄다. 나도 다 생각이 있어. 배 맞은 사내를 밀고 하면 면포 200피를 준다니까 나그네들한테 같이 나눠 먹자고 해서. 고수가 동무의 말을 끊었다. 객기 부릴 일이 아니야. 다시 생각해봐. 일이 터지면 수배령이 떨어지고 술락꾼들이 깔릴 텐데. 그때 어둠 속에서 무언가 부스럭거렸다. 잠깐, 무슨 소리 못 들었어. 그때 말이 킁킁거리며 헛발질을 했다. 말이었잖아. 나가자. 두 사람은 마구간을 나갔다. 그들이 사라지자 여물통 집더미 뒤에서 부스럭거리며 누가 일어나더니 소리 없이 두 사람 뒤를 밟았다. 깊은 밤 광대와 고수는 철물시장 광장의 나졸 초소에 나타났다. 이 밤에 웬 놈이야? 아니, 광대 녀석 아닌가. 나졸들이 두 사람을 보자 실실 웃으며 농을 걸었다. 통행금지를 어기면 어찌 되는 줄 알아? 여기 통행증이 있어. 광대가 술병을 내밀었다. 제대로 된 통행증이 왔군. 마침 잘 왔어. 어여 들어와. 요즘 판서나리 댁에서 뭐 들은 얘긴 없는가? 알고 싶은 게 뭔데? 광대가 술을 건네며 의미심장하게 웃었다. 나졸과 광대들은 술을 주거니 받거니 하며 어울렸다. 깊은 밤 인적이 끊긴 철물시장은 달빛만 교교했다. 목련은 활짝 벌어지다 못해 아래로 꽃잎을 늘어뜨리고 있었다. 만개하다 못해 독을 품은 암술과 수술은 붉은 기운을 들이우며 어둠 속으로 향기를 퍼뜨리고 있었다. 사형수는 잠들어 있었다. 목련 그림자가 바람에 흔들릴 때마다 여인의 얼굴엔 꽃 그림자가 드리워졌다.
광대는 달빛이 구름 뒤에 숨는 틈을 타 날렵하게 목련나무 뒤로 몸을 붙였다. 죄인은 입을 벌린 채 가늘게 앓는 소리를 냈다. 광대는 여자에게 다가갔다. 그때 후두둑 목련 꽃잎이 떨어졌다. 인기척을 느낀 여자가 뒤척였다. 광대는 재빨리 나무 뒤로 몸을 숨겼다. 사형수는 잠이 깨자 한기의 몸서리를 치며 턱과 몸을 파르르 떨었다. 몸을 옹성거린 채 묶인 밧줄과 장대에 힘겹게 몸을 비볐다. 조금이나마 추위와 굶주림을 잊어보려는 듯 죄수는 혼잣말을 했다. 낮엔 햇살이 따뜻했는데 밤이 되니 살을 내듯 추워지네. 핏줄에 살얼음이 얼어 바스락대며 살을 찌르네. 이런 추위에 벌나비가 올 리 없는데 목련은 꽃봉오리가 오히려 화사하니 꽃의 속내는 알다가도 모르겠어. 그때 종로에서 통금을 알리는 종이 울렸다. 바람이 잦아들며 흔들리던 꽃봉오리도 멈췄다. 종소리 여운이 채 사그라지기 전 어디선가 낮은 목소리가 들렸다. 추위 있는 법을 알려줄까? 여자는 깜짝 놀라 주위를 두리번거렸다. 급한 대로 몸을 숨긴 자리가 효수목인 것을 안 광대 역시 놀라기는 마찬가지였다. 광대는 숨을 죽인 채 주위를 살폈다. 다시 목소리가 들렸다. 몸속 온기를 불러내면 돼. 내가 이제 미치나 보다. 헛소리까지 들리고. 여인이 넋이 나가 중얼거렸다. 손발에 말을 걸어보게. 손이 따뜻하다. 발이 따뜻하다. 하고 주문을 외워보게. 거짓말처럼 손발이 따뜻해질 테니. 이른 봄에 꽃들이 꽃샘 추위를 이기는 비방일세. 사형수는 두려운 눈으로 소리가 나는 쪽을 돌아보았다. 효수목에 걸린 머리가 여인을 바라보고 있었다. 효수된 사내의 머리를 힐끗 보고는 여자는 몸소리를 쳤다. 눈을 믿지 말게.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걸 믿지만 눈은 오감에서도 오류가 가장 많은 감각일세. 지금 자네가 보고 있는 게 뭐라고 생각하나? 진실을 보고 싶으면 차라리 눈을 찌르게. 몸뚱이가 없는 것이 말을 하다니. 효수목 뒤에 몸을 숨기고 있던 광대도 얼굴이 새파랗게 질렸다. 인간의 머리는 요물일세. 인간은 얼굴만 보고도 사랑에 빠지는 유일한 동물이지. 인간은 웃는 유일한 동물이야. 인간만이 웃으며 상대를 속일 수 있어. 사람만이 얼굴을 꾸미고 화장을 하지. 내가 목이 떨어진 건 얇은 얼굴 거죽이 열끌 물속을 감추고 있는지 몰랐기 때문일세. 향기로운 말을 하는 입이 거짓말하는 혀를 숨긴 줄 몰랐기 때문이야. 여자는 악몽을 꾼다고 생각했다. 그녀는 고개를 저으며 눈을 감았다. 눈을 감아도 소리는 멈추지 않았다. 진실은 본래 불편하지. 감미로운 것도 아니고 가슴 뭉클한 것은 더욱 아니야. 자네 입맛에 맞는다면 비위 맞추려는 장사꾼의 사탕발림이거나 사기꾼의 속임수일세. 자네를 기분 나쁘게 한다면 오히려 진실에 가깝지. 목소리는 점점 광대가 숨어있는 효수목 뒤로 다가왔다. 광대는 뒷걸음치다 그것과 눈이 마주쳤다. 광대는 머리끝이 곤두선 채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그놈은 호인의 얼굴을 한 채 밤공기 속을 유영하고 있었다. 차츰 정신을 차린 여자는 비로소 효수목 뒤에 누가 숨어 있는 걸 알아챘다. 여자는 무슨 꿍꿍이 속에 있다고 경계하면서도 한편으로 누가 깊은 밤에 삼엄한 경계를 뚫고 들어와 수작을 부리는지 궁금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때 목소리가 죄수의 뒷덜미로 바싹 다가왔다. 저자들이 자네를 왜 이 광장에 세웠다고 생각하나? 나는 목을 쳐 전시하고 자네는 산채로 말이야. 목을 자르면 진실을 말할 수 없지. 허나 대신 말을 하는 여론이 있고 그것을 기록하는 사관이 있네. 권력은 여론을 눈의 가시처럼 여기고 죽은 뒤 역사의 평가를 두려워하지. 그래서 자네를 광장에 끌고 온 것일세. 임금과 맞짱 뜬 자와 음탕한 계집을 동급으로 매겨놓고 자네를 눈여깃거리로 삼아 구경꾼을 불러 모은 것일세. 자네를 보려고 몰려든 구경꾼들에게 내 목을 내밀면서 임금에게 죄를 묻는 자의 최후를 보게 하려는 거지. 그게 자네를 이 길거리에 세운 이유야. 그러니 할 수만 있다면 여기서 도망쳐 목숨을 구하게. 사형수는 긴장하지 않을 수 없었다. 도망치라고 깨고 있는 자의 정체를 알 수 없었던 것이다.
그러나 여자는 이런 순간에도 숨어있는 녀석을 골려주고 싶은 장난기가 발동했다. 양반은 죽어서도 주인공이지만 음탕한 년은 살아서도 바람잡이 신세군요. 헌데 나리가 숨기는 돈은 왜 아랫돌이 얘긴 안 하죠. 그 구멍으로 보면 세상은 훨씬 재밌을 텐데. 머리밖에 남지 않았어도 사내는 미인을 보면 머리에도 그게 서는 법이지. 머리란 보통 음란한 게 아니군요. 말이 좀 통하는 양반이네. 시간이 흐르면 나리는 의로운 사람으로 되살아나겠죠. 그러니 이리저리 눈치 보지 않을 수 있나요? 겉으로는 초연한 표정을 짓고 있지만 속으로는 명예를 거머쥘 생각을 하고 있잖아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도 인연은 여전히 환양년일 뿐이에요. 세월이 흘러도 나는 그저 잡년이에요. 그러니 뭐 눈치 볼 것도 채신 차릴 것도 주둥이를 조심할 것도 없어요. 나는 내일 정오를 기다리고 있어요. 음란한 잡년이 한번 제대로 신세를 그르치다 가는 걸 보여주려고요. 그때서야 여자는 효수목 뒤에 숨어있는 광대를 발견했다. 누구냐 너는? 광장을 떠도는 홀령에 넋이 반쯤 나가 있던 광대는 그제야 퍼뜩 정신이 들었다. 광대는 가슴에서 탈을 꺼냈었다. 효수목 뒤에 숨은 자가 모습을 드러냈다. 그는 붉은 탈을 쓰고 있었다. 그대는 내가 누구냐고 물었소. 붉은 탈이 여자에게 다가서며 입을 뗐다. 그대를 보기 전 난 길거리 천한 광대였소. 구경꾼이 던지는 푼돈으로 고픈 배를 달래는 굶주린 승냥이었소. 그러나 이제는 이 재주로 한 사람의 마음을 얻고 싶소. 여자는 쌀쌀맞게 광대를 쏘아보며 대꾸했다. 내 놈은 양반의 비위도 맞추고 백성의 사타구니도 긁어주는 간에 붙었다 쓸개에 붙었다 하는 광대란 놈이 아니냐. 둘 사이를 아슬아슬하게 줄을 타고 놀지만 균형을 잃지는 않소. 줄 위에서 중심을 잃으면 끝장이니까. 목숨을 내놓고 노니 죽을 판 살판이요. 감시하는 나졸들에게 걸리면 좋지 않을 텐데. 여자는 광대를 떠보며 나졸 초소를 슬쩍 돌아보았다. 그런데 나졸들은 오히려 이쪽을 엿보며 키득거리고 있었다. 걱정 마오. 나졸들은 지금 내 동무와 잠시 놀고 있으니. 설사 어찌 된다 해도 밤하늘을 천장 삼고 돌을 베개 삼아 떠도는 인생이 거칠 게 뭐 있겠소. 광대는 본디 근거지가 없소. 한 곳에 정착하면 길에서 벼린 야성을 잃고 한낱 어릿광대로 전락한다오. 광대는 청개 베개를 베고 잘 팔자를 타고나지요. 비단집의 비단베개 위에서도 코를 골지만 주막에 이 벼룩이 끓는 누더기 베개나 길가의 돌베개도 마다치 않소. 한 뼘 탈 속에 상판을 감춘 놈이 어디 와서 호기를 부리는 게냐. 광대는 얼굴로 살면서도 얼굴 없이 존재한다오. 이름 없는 익명의 광대이면서 광대는 물은 만인의 얼굴이요. 남 가려운 데를 긁어주는 인생이나 막상 내가 가려우면 긁어줄 손이 없어. 같이 길동무나 하지 않겠소. 광대는 숨을 멈추고 여자의 눈을 바라보았다. 내 가려운 데를 긁어줄 손이 없구나. 광대는 기쁨을 감추지 못했다. 그 손은 내가 살려내리다. 광대가 여자에게 다가가 속삭였다. 보는 눈이 있으니 이렇게 합시다. 그대에게 수작을 거는 척하며 밧줄고리를 감쪽같이 풀어놓겠소. 나졸이 눈치채지 못하게 말이오. 나졸이 교대할 때 감시가 허라니 그 틈을 타 그댈 데리러 오겠소. 그러나 여자는 눈빛만으로 광대를 밀어냈다. 가만, 먼저 그 탈부터 벗어봐라. 광대는 뒤로 물러섰다. 난 곰보도 언청이도 아니오. 내 눈을 봐요. 그대는 둔한 사람이 아니지 않소. 탈 속의 눈은 바람에 쓸리는 여인의 깃볼 솜털을 황홀하게 바라보았다. 여자는 혀에 침이 고이며 입술이 스르르 벌어졌다. 여자는 부르튼 입술로 혀를 핥았다. 광대는 판은 가리지 않고 놀지만 사랑은 희롱하지 않소. 눈을 감아봐요. 탈을 벗어라. 입 맞추는 걸 허락하면 벗겠소.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다. 광대는 여자의 눈이 얼마나 자유를 갈망하는지 느꼈다. 저 나리에게 입을 맞춘다면 내 놈을 믿어보마. 여자가 눈으로 효수된 머리를 가리켰다. 난 산자와 교감하지 죽은 것엔 관심 없어. 하지만 그대가 날 시험한다면 잠시 귀신하고도 희롱할 수밖에. 광대는 어릴 때부터 겁이 많았다.
그러나 낮에처럼 홈겁해서 여자 앞에서 채신을 구기고 싶지는 않았다. 깊은 밤 달빛이 얼어붙은 을씨년스러운 광장에서 광대가 단 한 구경꾼의 마음을 사기 위해 죄인의 머리를 앞에 놓고 대본도 없는 사설을 시작했다. 초소에서 마신 술기운 때문일까? 운을 떼고 보니 슬슬 신명까지 났다. 달빛에 비친 효수된 머리는 경주 남산 기슭에서 뒹굴던 몸체에서 떨어져 나온 부처의 머리와 닮아 있었다. 밤이슬이 내려 효수목에 걸린 부처님의 눈에는 물기가 맺혔다. 이 마당에 죽은 놈 산 놈 가릴 처지도 아니지. 게다가 저 목은 죽어서도 여론을 움직이고 인민의 사랑을 받고 임금을 떨게 하고 탐관오리를 전전긍긍하게 하는 보통 목이 아니지 않느냐. 비록 지금은 죄인의 목이나 임금이 바뀌면 복권될 지체 높은 목. 죽어서도 죽지 않는 목이니 이 입부터 조심해야 쓰겄다. 광대는 입을 깨매는 신용을 했다. 광대는 봉두를 한 사내에게 공손히 예를 갖추었다. 너는 어떤 광대냐? 광대의 눈앞에 칼날이 선 작두가 보였다. 작두 타는 광대요. 작두 탄다니. 지사는 칼이 목에 들어와도 뜻을 꺾지 않지만 다만 그 목이 부러지지요. 광대는 신명이 나면 날선 칼날조차 춤추는 판으로 만들지요. 몸은 바람처럼 가벼워 칼 위에서 춤춰도 칼날에 베이지 않습니다요. 그 재주를 내가 알았다면 목이 부러지진 않았겠구나. 또 어떤 재주가 있느냐. 양반이 백성들과 다른 말을 쓰니 백성은 양반의 외래어를 못 알아먹지요. 광대는 두 언어를 모두 구사할 줄 알지요. 해서 양반의 말을 통역해 백성에게 들려주고 민심을 양반에게 전합지요. 요상한 재주로구나. 허나 광대도 목이 부러지는 일이 있습죠. 광대는 작두날 위에 조심스레 한쪽 발을 올렸다. 살 속으로 파고드는 칼날에 전율을 느꼈다. 광대 목이 부러진다. 소리 광대가 득음하려는 욕심이 앞서면 독공하다 자칫 목을 망가뜨리지요. 그걸 우리는 목이 부러진다 합지요. 소리꾼이 소리를 못하면 죽은 거나 진배 없으니까요. 광대는 나머지 한 발도 작두 위에 올렸다. 날이 천안 광대가 감히 학덕 높으신 나리께 입을 맞추러 왔사이다. 소인은 남색이 아니니 괜한 오해는 마십시오. 다만 나리와 말을 맞추러 왔사이다. 사전에 입을 맞춰놔야 뒤탈이 없잖습니까? 광대는 날 위에서 춤추기 시작했다. 교교한 달빛이 작두 위에서 춤추는 젊은 광대를 비추었다. 목련꽃잎이 날선 작두에 떨어지며 소리 없이 베었고 달빛조차 칼날에 끊어졌지만 광대의 핏빛 발바닥은 오히려 춤을 추면서 아물었다. 오늘 밤 한 사내가 아름다운 여인을 몰래 보쌈하려 하는데 현장에 있었던 나리에게 내일 아침 간혼이 와 취족하든 아무도 보지 못했다 하시오. 민들레 홀씨가 사방에 흩날려 재채기 하느라 아무도 보지 못했다 하시오. 달빛 아래 목련이 만개해 꽃구경에 눈을 뺏겨 아무도 보지 못했다 하시오. 사랑의 눈먼 사내에게 눈병이 옮아 아무도 보지 못했다 하시오. 낮지만 야성을 내뿜는 광대의 목소리는 달밤의 광장을 압도했다. 광대는 여자에게 돌아와 큰 소리를 쳤다. 귀신과 한바탕 놀아봤으니 내 신명이 아직 녹슬진 않은 모양이외다. 저 나리가 뭐라 하더냐. 말을 끊으며 여자가 물었다. 그대 입술이 얼마나 향기로운지 알아오라 합디다. 이리 가까이 오너라. 판에서는 관중을 들었다 놨다 하는 광대였지만 한 여자 앞에서는 긴장한 나머지 몸이 굳었다. 여자가 속삭였다. 내 놈과 말을 한번 타보고 싶은데 너는 어떠냐? 내일 해가 하늘 정수리에 오면 그때 다시 오너라. 판서나리가 형장을 읽을 때 내가 마지막 소원이 있으니 죽기 전에 광대놈과 말을 한번 타고 싶다고 간청할 작정이다. 판서나리인들 어찌 인연의 간절한 청을 물리치겠느냐. 대명천지 아래서 구경꾼들에 둘러싸여 내 놈 궁둥이를 얼으며 한번 제대로 해보자꾸나. 광대는 비틀거렸다. 광대의 목소리엔 생선 아가미를 뽑을 때 창자가 딸려 나오듯 피키 묻은 결기가 일었다. 천안 광대라고 마음대로 가지고 놀 생각이었다면 사람 잘못 봤소. 그럴 배짱도 없는 놈이 어디서 깝죽대는 게냐. 광대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어두컴컴한 시장 안으로 비틀거리며 사라졌다. 여자는 다시 혼자가 되었다. 뺨을 붉게 물들이던 마법은 풀렸다. 광장엔 다시 찬바람이 몰아쳤다.
나무 그림자는 경기를 일으키며 떨었다. 여자는 이를 떡떡 부딪히며 추위에 몸서리쳤다. 그러나 마법의 여운이 모두 사그라진 것은 아니었다. 광대가 일으킨 회오리 진동은 가라앉지 않았다. 여자는 이전에도 광대 소문을 들은 적이 있었다. 그놈이 왜 나를 집적대겠어. 저놈들과 내통해 현상금을 타내려는 수작이지. 여자는 나졸 초소 쪽을 곁눈질해 보았다. 때마침 고수가 초소에서 나오고 있었다. 여자는 못 들은 척했다. 저 광대패는 나졸들과 작당해서 뭔가 일을 꾸미는 게 분명해. 고수는 광대를 찾는 듯 두리번거리더니 시장 쪽으로 동물을 뒤쫓아갔다. 봄밤은 길고 추웠다. 사형수는 몸을 옹성거리며 떨었다. 그러다 방금 들었던 비방이 생각났다. 여자는 꽃이 꽃샘추위를 이기는 법을 되살려 보았다. 그녀는 눈을 감고 자기에게 주문을 걸었다. 눈두덩이 따뜻해진다. 눈동자가 따뜻해진다. 귓볼이 따뜻해진다. 입술이 따뜻해진다. 주문을 외울 때마다 광대의 눈길이 그녀의 눈두덩과 눈동자, 귓볼, 입술에 닿았다. 광대가 나타나기 전 이른 봄꽃이 꽃샘추위를 이기는 비방이 그녀에게도 있었다. 체포대 옥에서 10사흘 동안 신문이 계속될 때도 그녀는 혼자인 적이 없었다. 여자는 어디에 있든지 자기를 바라보는 연인의 시선을 느꼈다. 그녀는 눈을 감고도 그의 눈길과 마주쳤다. 그녀는 그를 이해했다. 그가 자기 앞에 나서지 못하는 사정을 여자는 이해했다. 그는 병든 아내와 부양할 노모가 있었다. 이 생의 저승이라는 옥에서도 그녀는 지옥이었던 적이 없었다. 고될 뿐 그녀는 여전히 이 세상이 궁금했다. 광장에 끌려오던 날 아침, 오랜만에 흙을 밟는데 싱그러운 땅내음이 코에 확 끼쳤다. 옥리들은 이제 지옥으로 떨어질 거라고 했지만 상큼한 땅내를 맡아보면 설사 지옥이 있다 해도 그리 나쁜 것 같지 않았다. 지옥에 가더라도 연인의 눈길을 느끼는 한 불행하지 않으리라고 여자는 생각했다. 그런데 광대가 나타나면서 연인의 눈길은 느슨해졌다. 그녀는 연인의 눈길을 문득문득 놓쳤다. 여자는 다시 광대 생각을 하고 있었다. 죽이 잘 맞는 상대를 만난 건 행운이었다. 잠깐 동안이지만 여자는 광대와 도망쳐 시장 바닥에서 신명나게 광대질하는 꿈을 꾸어보았다. 그러나 부질없는 꿈이었다. 그녀가 광대에게 손을 내미는 순간 광대는 도망자 신세가 될 것이다. 소리를 못하는 광대는 죽은 거나 진배 없다고 광대가 스스로 말하지 않았는가. 조선 땅 어디에 쫓기는 광대가 신명나게 놀 장터가 있을까. 사형수와 함께 쫓기는 순간부터 광대는 소리를 잃을 것이다. 신명을 잃은 광대의 사랑이 언제까지 갈 수 있을까. 사랑이 식으면 광대는 지난날의 객기를 후회할 것이다. 여자는 혼란을 달래려 머리를 흔들었다. 광대와 고수가 주막에 돌아오니 나그네들은 방에 널브라져 잠들어 있었다. 두 사람은 안으로 들어가길 단념하고 툇마루에서 눈을 붙였다. 고수는 잠결에 무언가 얼굴에 툭 떨어지는 기미를 느끼고 눈을 떴다. 천장 석가래에서 떨어진 마른 진흙덩이였다. 흙이 눈에 들어가는 바람에 진물을 흘리며 주위를 둘러보니 광대는 벌써 일어나 마당을 서성이고 있었다. 왜 벌써 깼어? 고수도 몸을 일으켜 담배에 불을 붙였다. 세상은 그대로인데 어제 것은 하나도 없어. 깨보니 나는 다른 세상에 와 있어. 고수는 그들 앞에 몰아쳐오는 폭풍우가 두려웠다. 동무말을 못 들은 척했지만 사실은 폭풍우가 무사히 그들을 지나가기만을 바라고 있었다. 고수의 근심에는 아랑곳 없이 광대는 열에 들떠 얘기했다. 눈을 떠보니 달빛이 나를 어루만지고 있었어. 나뿐만 아니라 섬돌에 어지럽게 놓인 해진 신발이며 마당에서 잠든 야윈 노새며 구석에 박힌 억박 고석도 달빛이 어루고 있었어. 난 어미도 모르고 자란 놈이야. 헌데 누군가 나를 사랑하고 있어. 달빛이 나를 쓸어줄 때 그걸 깨달았어. 세상이 나를 사랑하고 있어. 그때 천장 석가래에서 다시 흙덩이가 툭 떨어졌다. 쥐새끼가 돌아다니나 본데 고수는 다시 딴청을 했다. 그러자 광대가 휑하니 밖으로 나가버렸다. 고수도 신발을 꿰어차고 뒤따라갔다. 멀리서 희붐하게 동이 트고 있었다. 대체 어쩌겠다는 거야?
홀몸도 아닌 년을. 쉿. 광대가 말을 끊었다. 뒤를 밟는 쥐새끼가 있어. 광대가 소리를 죽였다. 고수는 광대를 따라 어두운 골목길을 걸으며 흘끔흘끔 뒤를 돌아보았다. 누가 뒤를 밟는다는 거야? 철물시장에서 판 버릴 때 말이야. 그놈이 구경꾼 속에 섞여 있다가 숨는 걸 봤어. 그놈이라니. 현상금 걸린 놈 말이야. 뭐라고? 고수는 놀라 우뚝 걸음을 멈췄지만 곧 얼굴이 밝아졌다. 오히려 잘 됐어. 그놈을 밀고 하고 현상금을 챙겨 여길 뜨자. 면포 200필이면 팔자가 바뀐다고. 왜? 북채 잡는 게 실증이라도 났어. 누가 그런데? 고수가 길게 한숨을 쉬었다. 시간이 없어. 날이 밝으면 그 여자도 이 세상도 사라져. 이대로 날이 밝게 할 순 없어. 도대체 어쩌려고? 해를 거꾸로 돌리기라도 하겠다는 거야. 그 여자는 제정신이 아니야. 미쳤다고. 그때 통금 해제를 알리는 종이 울렸다. 광대가 걸음을 서둘렀다. 어딜 가려고? 여자가 미쳤다면 나도 같이 미칠 거야. 같이 가. 귀찮게 구는 놈은 내가 좀 따돌려줘라. 광대는 혼자 희부만 새벽길로 사라졌다. 여자는 숨을 재어오는 매캐한 냄새와 멀리서 들리는 고함 소리에 잠이 깼다. 눈을 떠보니 자욱한 안개가 먼지를 일으키며 솥대처럼 달려오고 있었다. 여자는 자지러질 듯 기침을 해댔다. 다시 보니 그건 안개가 아니었다. 연기였다. 멀리서 전옥서가 불타고 있었다. 불이야! 불길은 점점 검붉은 그을음을 거느리고 뜨거운 화개와 함께 철물시장 쪽으로 다가오고 있었다. 목련나무 아래는 시든 꽃잎들이 어지럽게 떨어져 있었다. 피었을 때 화사했던 만큼이나 져버린 꽃잎은 스산했다. 사람들은 혼비백산에 불길을 피해 도망치고 있었다. 나졸들도 우왕좌왕하다 죄인을 버리고 불길을 피해 달아났다. 그때 검댕을 뒤집어 쓴 광대가 나타났다. 탈은 너덜너덜 찢기고 불길에 그은 옷은 땀에 젖어 있었다. 어디 있다 인제야 왔느냐. 날 기다리고 있었소. 광대는 여자의 눈빛이 빚어내는 신비로운 반경 안으로 들어갔다. 약속을 지키러 왔소. 탈이 과간이구나. 빨리 여길 뜹시다. 광대는 서둘러 오랏줄에 매듭을 찾아 풀기 시작했다. 하룻밤 사이 여자는 눈에 띄게 초췌해 있었다. 여자는 광대 뒤로 펼쳐진 검은 하늘을 불안하게 바라보았다. 연기와 그을음은 이미 하늘의 해를 가렸다. 연기에 휩싸여 낮인데도 일식이 일어난 것처럼 사방이 어두웠다. 죄인을 풀어준 죄가 얼마나 무거운지 아느냐. 광대는 밧줄을 풀던 손을 멈췄다. 그는 여자의 손을 빼내 자기 심장에 갖다 댔다. 내 심장 뛰는 소리를 들어봐요. 심장 뛰는 게 느껴지요. 저 불똥 튀는 소리보다 내 심장이 더 빨리 뛰는 게 느껴지냔 말이요. 불똥이 날아와 제수가 묶인 말뚝에 붙었다. 광대가 조거리를 벗어 불을 껐다. 땀이 흐르는 광대의 벌어진 어깨와 단단한 가슴은 일렁이는 불길에 반사돼 아름답게 빛났다. 현상금 때문이냐? 광대가 다시 손을 멈췄다. 나를 의심하오. 이 탈이 문제요. 광대는 한 걸음 뒤로 물러섰다. 그는 천천히 탈을 벗었다. 광대는 상기된 얼굴로 여자 주위를 돌며 속삭였다. 알 수 없는 힘이 그대에게로 나를 끌어당기고 있소. 그 힘은 나보다 강하오. 그 힘이 뭔지 알아야겠소. 광대는 손을 뻗어 여인의 눈물을 닦았다. 갈대를 봐놨소. 나를 믿어요. 어디 안전한 데 가서 아이를 낳읍시다. 광대는 오랏줄을 풀다 여자 아랫배가 홀쭉해진 데 흠칫 놀라 여자를 올려다 보았다. 그때였다. 고수가 달려왔다. 큰일 났어. 관아에서 우릴 방화범으로 쫓고 있어. 지체할 시간이 없어. 달아나야 돼. 다급한 외침 소리와 말발굽 소리, 발자국 소리가 연기에 뒤섞여 들렸다. 죄인이 저기 있다. 광대가 사형수의 손을 잡아 끌었다. 빨리 갑시다. 여자 얼굴에 불길 그림자가 일렁거렸다. 사형수가 말했다. 같이 가면 위험하니 만날 약속을 하자. 광대는 고수의 다그침과 뒤쫓는 소리에 쫓겨 다급하게 속삭였다. 배옥의 다리 아래서 기다리겠소. 광대는 재빨리 밧줄에 풀린 매듭을 숨겨 여자가 말뚝에 묶인 것처럼 위장했다. 고수가 광대의 팔을 잡아채며 소리쳤다.
광대는 불길이 번지는 틈을 타 그을음과 연기 속으로 사라졌다. 불꽃은 화승총 터지는 소리를 냈다. 불길은 여자에게로 긴 혀를 날름거리며 다가왔다. 이제까지 버팀줄이었던 밧줄은 매듭이 풀려 헐거워졌다. 여자는 앞으로 몸이 쏠려 몇 번이나 고꾸라질 뻔했다. 그녀는 풀린 밧줄 매듭을 힘겹게 말뚝에 고정시켰다. 여자는 혼자서는 걸을 수도 서 있을 수도 없었지만 쓰러진 채로 사람들에게 발견되고 싶지는 않았다. 전날과는 달리 말뚝 아래 땅 한쪽이 불룩하게 둔덕져 있었다. 그 위로 갈변한 꽃잎들이 소복이 쌓여 있었다. 여자는 발바닥으로 꽃잎을 어루만지듯 쓸었다. 그날 새벽 아이가 유산됐다. 하열기가 있더니 핏덩어리가 쏟아졌다. 작고 야인 아이가 눈을 감은 채 한 송이 목련이 지듯 통꽃채로 툭 떨어졌다. 사람들이 오기 전 여자는 발톱을 세워 아기를 파묻었다. 죽은 새끼를 흔적 없이 먹어치우는 암고양이처럼 그녀는 아기를 땅에 묻었다. 누구도 아기에게 손대게 하고 싶지 않았다. 그러나 아이를 묻을 만큼 땅을 깊이 팔 힘이 없었다. 그때 여자의 눈에 띈 것은 바닥에 떨어진 목련 꽃잎이었다. 여자는 발가락으로 꽃잎 조각들을 한 장씩 집어 아기 무덤에 덮었다. 그런데 이상했다. 유산된 뒤에도 아기는 여전히 뱃속에서 발로 차고 놀았다. 아이는 웃으며 베넷짓을 했다. 땅에 아기를 묻은 뒤에도 그녀는 여전히 통증과 환상으로 아기와 교감하고 있었다. 아가야, 우리를 이었던 탯줄은 아직 끊어지지 않았나 보다. 여전히 내 앙증맞은 손길이 닿고 내가 돌아 눕는 걸 느끼고 내가 차는 발짓 때문에 배가 울룩불룩하구나. 아래로 자꾸 떨어지는 머리를 가눌 힘이 이제 여자에게는 남아있지 않았다. 광장에 비가 내리기 시작했다. 감옥을 삽시간에 삼킨 불길도 서서히 잡혔다. 타담한 불길 연기가 무심하게 물안개처럼 피어올랐다. 탈옥한 제수들을 잡느라 포졸들이 거리에서 검문을 하고 있었다. 비가 내리는 광장에 한 사내가 나타났다. 그는 불길이 휩쓸고 간 광장을 검은 형체만 남은 기둥과 목련나무를 바라보았다. 그런데 불에 타담한 나뭇가지에 목련꽃 한 송이가 피어 있었다. 검은 가지 끝에 호련히 솟아오른 흰 꽃송이는 비를 맞으며 한껏 싱그러웠다. 10. 소설이란 것이 음란한 말과 저속한 언어로 심기를 방탕케 하고 염치를 잊게 하는 면이 있지만 부득이 그 존재를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홍석주. 발자국. 이튿날 조인선은 아수라 마지막 권을 들고 새책가로 갔다. 그런데 새책점 주인들의 태도가 달라졌다. 그들은 더 이상 책을 반기지 않았다. 얼굴이 파랗게 질려 다시는 자기 가게에 발을 들이지 말라는 사람도 있었고 냉담한 얼굴로 문전박대하는 주인도 있었다. 소설 그만 쓰시오. 큰일 당할지 모르오. 하고 소리를 죽여 귀뜸해 주는 이도 있었다. 그러나 누구도 이유를 말하지는 않았다. 조인선은 퇴짜 맞은 책을 지고 방향도 없이 걸었다. 지난밤 읽었던 아수라의 마지막 이야기가 뇌리를 맴돌았다. 친구를 밀고 한 공로로 공신의 지위에 오른 한종이는 권력과 부를 이용해 오랫동안 마음에 두고 있던 유시 부인을 차지한다. 냉담한 유시 부인의 마음을 돌리려 아편의 힘을 빌리려던 한종이는 도리어 마약에 중독돼 폐인이 되어간다. 유시 부인은 곳간 열쇠를 거머쥐고 서서히 원수 가문을 몰락시킨다. 유시 부인이 병을 얻어 세상을 떠난 뒤 유리는 한성에게서 어머니가 복수를 하기 위해서 스스로 원수에 첩이된 내막을 듣게 된다. 원수 집안인 한성과 유리는 남매의 정을 맺고 함께 청나라로 도망친다. 조인선은 김유한의 새책점으로 발길을 옮겼다. 아수라의 내력을 감추기 위해 김유한에게는 비밀에 붙여왔던 책을 들고 찾아간 것이다. 이게 마지막 권일세. 새책가의 얼굴이 새파래졌다. 그러나 김유한이 이 일의 전말을 미루어 짐작하고 자기가 감당할 몫을 헤아려 보는 데는 많은 시간이 걸리지 않았다. 그는 조인서에게 아무것도 묻지 않았다. 다만 책을 한 권만 받아 책값을 내어주며 말했다. 이 책이 세상에 나갈 수 있을지는 모르겠군요. 새책방을 나오다 조인서는 눈에 익은 계집아이와 마주쳤다.
계심의 청루에서 일하는 계집종이었다. 즐겁게 조잘거리는 아이의 얘기를 듣다가 조인선은 어느새 청루 앞까지 오게 됐다. 들어가셔서 호박죽 드시고 가세요. 나리를 집 앞에서 그냥 돌아가시게 했다는 걸 마님이 아시면 절 호되게 혼내실 거예요. 조인선은 우연히 계집종을 길에서 만나 계심의 집에서 늦은 점심을 먹게 된 줄만 알았다. 그런데 계심은 식사 때가 지나도록 그를 기다리고 있었다. 평소와는 다르게 초조한 낯빛이었다. 조인서가 숟가락 놓기를 기다렸다가 계심은 상을 물린 뒤 하인들을 안채해서 조용히 내보냈다. 그리고는 계집종에게 방 안에 휘장을 치게 했다. 계집종은 알듯 모를 듯한 미소를 지으며 물러났다. 조인서는 계심의 속내를 알 수 없었다. 두 사람만이 남게 되자 계심이 입을 열었다. 이 방에 휘장을 치는 때는 소설을 읽을 때와 연애를 할 때뿐이죠. 그래서 저 아이가 혼자 웃는 것이니 개념치 마세요. 계심이 소리를 죽였다. 이 길로 바로 서울을 떠나세요. 떠나라니. 그 아이가 선생님 얘기를 하더군요. 그 아이에게 청혼하셨다지요. 조인서는 혼란에 휩싸였다. 계심은 문갑을 열고 서류를 꺼내 조인서 앞에 내놓았다. 그건 놀랍게도 유현당 집문서였다. 그 집은 제가 샀어요. 투기꾼을 가장해 사람을 시켜 유현당을 사들였어요. 계심이 교리의 첩자일지 모르니 조심하라는 최린의 충고가 떠올랐다. 선생님을 기다리고 있었던 건 그 아이만은 아니에요. 교리도 선생님이 서울에 온다는 소식을 은근히 반겼어요. 교리가 그 아이를 찾는 데는 이유가 있어요. 노인네는 오래전부터 안방마님이 숨긴 돈의 행방을 추적해 왔어요. 돈을 찾는 단서를 교리는 그 아이가 지고 있다고 생각해요. 밖으로는 추노꾼을 풀어 그 아이를 쫓으면서 한편으론 그 아이를 유현당에 유인하려고 선생님을 끌어들인 거예요. 예전에 선생님이 그 아이 누명을 벗겨주고 가까이 지냈던 일을 교리도 알고 있어요. 계심은 입술을 질끈 깨물었다. 그래서 선생님이 서울에 온다는 소식이 나는 달갑지 않았어요. 지난해 그 아이가 소설을 세상에 내놓으려 해서 내가 강하게 반대한 적이 있어요. 그 아이가 노출될 위험이 있으니까요. 한데 내 말을 듣지 않고 기어코는 세상에 내놓았네요. 아시다시피 그 소설은 큰 반향을 일으켰어요. 유현당 사건의 진상을 밝히려는 움직임이 이제 여기저기서 일어나고 있어요. 이렇게 되니 영모 사건을 조작하는 데 일조했던 교리로선 다급해지지 않을 수 없었을 거예요. 게다가 사채를 끌어다 써 돈에 쫓기는 상황이라 더 버티지 못하고 집을 헐값에 내놨어요. 하지만 유현당을 팔았다고 해서 교리가 집과 그 아이를 포기했다고 생각하면 오산이에요. 추노꾼의 추격과 감시의 눈초리는 오히려 더 집요해질 거예요. 그 아이가 안전하길 바란다면 선생님은 바로 이곳을 떠나셔야 해요. 제가 그 아이를 어떻게 아는지 궁금하실 거예요. 이상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그 아이는 내가 누군지 몰라요. 안방마님과 인연으로 자기를 도와주는 괴팍한 기생이라 여길 뿐 지를 낳은 어미인 줄은 모르니까요. 유현당 선생이 합천에 현감으로 왔을 때 저는 가야금으로 막 이름을 알리기 시작한 기생이에요. 송재는 그때 태어난 아이예요. 조인서는 충격을 내색하지 않으려 했다. 처녀가 정실자식으로 키워진 데는 사연이 있어요. 안방마님은 해인사 우덕 스님과 인연이 깊었는데 스님이 집안의 누명을 벗겨줄 아이니 데려다 제 자식으로 키우라 했대요. 안방마님이 그 아이를 서울로 데려가겠다고 찾아왔을 때 기생손에 자라느니 차라리 그 편이 낫겠다 싶어 탯줄을 끊듯 핏줄이란 인연을 끊었지요. 헌데 유현당 선생이 돌아가셨다는 소식이 합천까지 들려왔어요. 살림을 정리해 서울에 올라왔어요. 과거를 감춘 채 종루에 청루를 차렸지요. 하루는 정승댁 잔치에 불려가 가야금을 뜯었는데 누가 부엌에서 조용히 절 부르더군요. 놀랍게도 안방마님이었어요. 그 사이 마마를 알가 얼굴 얼굴을 용케도 알아보셨어요. 그분이 제게 손을 내밀었어요. 그래서 그 아이와 다시 인연을 맺게 됐지요. 어미한텐 지 새끼에게 닥치는 위험을 감지하는 눈이 따로 있어요. 선생님이 여기서 지체하면 할수록 그 아이는 위험해요. 송재의 말을 들어보기 전까진 계심에겐 어떤 내색도 해선 안 돼.
짐은 따로 인편에 보내드릴 테니 지금 바로 떠나세요. 지체해서는 안 돼요. 당분간은 해인사에 가 계세요. 주지스님께는 따로 연락할 테니 그리하세요. 밖으로 나온 조인선은 빠르게 빈집을 향해 걸었다. 그 아이를 만나야 해. 그런데 길에서 누가 아른 체를 했다. 선생님, 집에 안 계시더니 여기서 뵙는군요. 집계약 때문에 아침부터 주인 마님께서 선생님을 급히 찾으십니다. 교리의 집사였다. 조인서가 멈칫하는 사이 집사가 앞서고 뒤에서 구상이란 하인이 바짝 붙어 길을 재촉했다. 조인서는 꼼짝없이 집사를 따라가지 않을 수 없었다. 그는 아무래도 보찜에 든 책이 마음에 걸렸다. 마을에 이르자 조인서는 집사에게 말했다. 집에 들렀다 바로 가겠으니 어르신께 그리 아뢰어라. 급히 집으로 발길을 옮기던 조인서는 무언가 이상한 낌새를 채고 걸음을 멈췄다. 그때 뒤에서 무거운 것이 머리를 내리쳤다. 깨어보니 달빛이 어스름 비치는 광안이었다. 손발은 기둥에 묶였고 메고 있던 보찜은 보이지 않았다. 도망칠 궁리를 하는데 밖에서 빗장 풀리는 소리가 났다. 문이 열리며 횃불을 든 하인들이 나타났다. 비로소 광안의 전경이 눈에 들어왔다. 이윽고 갓을 쓴 사내가 따라 들어오며 쉰 목소리로 하인들에게 일렀다. 나가 있어라. 광문이 닫혔다. 갓을 쓴 이가 말했다. 셋째가에 책을 판 게 내 놈이냐. 그는 조인서 앞에 소설책을 던졌다. 아수라들이 바닥에 널브러졌다. 그렇습니다. 왜 이 책을 썼느냐. 생활고 때문에 궁여지책으로 한 일입니다. 이 얘기는 어디서 들었느냐. 시중에 떠도는 이야기에 살을 붙여 써서 셋째가에 내다 팔았습니다. 거짓말 마라. 서체가 내 것이 아니지 않느냐. 사내가 뭔가를 조인서 앞에 던졌다. 그것은 조인서가 시상이 떠오를 때마다 쪽지에 서서 담아두었던 시상자였다. 상자가 쏟아지며 쪽지들이 사방으로 날리며 바닥에 흩어졌다. 사내는 한글로 쓴 쪽지 하나를 주어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소설책 서체와 비교해 보였다. 하마터면 조인서는 소리를 지를 뻔했다. 사내는 수전증 환자처럼 손을 떨었는데 비틀린 손가락에는 시커멓게 변색된 손톱이 말라붙은 듯 박혀 있었다. 내 놈의 정체가 뭐냐? 그 집에 왜 들어간 것이냐? 소생은 미신과 미망을 깨우기 위해 주위의 만류를 무릅쓰고 빈집에 들어갔습니다. 단지 백냥을 얻으려고 내기를 하지는 않았습니다. 미망이라고, 미망을 깨우기 위해서라고. 사내는 광을 서성거렸다. 창으로 바람이 들이칠 때마다 사내의 긴 그림자가 기둥에 묶인 조인서 위로 어지럽게 흔들렸다. 지난해 폭설이 쏟아지던 날일세. 사당을 다녀오는데 웬 나그네가 길을 걸어가더군. 처음엔 길을 잘못 둔 줄만 알았어. 그 일대는 인적이 드문데 이상하다 싶어 조용히 나그네 뒤를 밟았지. 나그네는 덩굴을 헤집고 길이 없는 빈집 쪽으로 걸어 들어가는 게 아닌가. 덤불 위에 숨어 있다가 나그네가 떠난 뒤 조용히 집안을 들여다봤어. 눈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었어. 처마 밑에 채 눈이 덮이지 않은 발자국이 남아 있었어. 찍힌 지 얼마 되지 않은 발자국. 버선도 신발도 신지 않은 맨발이었어. 귀신이라면 발자국이 남을 리 없지. 사내는 소매에서 무언가를 조심스럽게 꺼내 조인서에게 내밀었다. 이게 뭔지 알아보겠나? 마른 꽃이 달린 비틀린 나뭇가지였다. 그날 담장에 놓여있던 매화 가질새. 발자국 주인이 자네에게 준 마음의 증표지. 그걸 어찌 알았는지 궁금한가? 꽃의 방향이 집 안으로 향하지 않고 바깥으로 보이게 돼 있었어. 집 안에 있던 이가 집 밖에 있는 이에게 건넨 것이란 얘기지. 매화가지에선 막 꺾은 생나무 냄새가 났어. 코끝을 지르는 냄새에 정신이 아찔해지더군. 그 아이를 잡으려고 사방에 추노꾼을 풀었는데 괜한 헛고생했다 싶어 낭패감이 들더란 말이야. 매화가지를 소매 안에 넣어와 살펴보니 분재된 가지가 틀림없었어. 집안에서 키우는 매화란 말일세. 어두울 때 다시 빈집에 가봤어. 여전히 매화 향기가 바람결에 묻어나더군. 은근한 향기가 새어나오는 곳, 거기가 눈에 찍힌 발자국 주인이 숨어 사는 곳이야.
꼭꼭 숨은 범인을 집 밖으로 불러내 발자국을 남기게 하고 결정적 증거가 된 매화가지를 선물 받은 나그네가 누군지 알아보는 건 어렵지 않았어. 내 예감은 빗나가지 않았지. 나그네는 그날 이곳이 초행이 아니었어. 5년 전에도 채군집에 머물면서 그 계집애와 가까이 지냈다더군. 나그네는 그 아이를 만나러 여길 온 거야. 나는 나그네를 유심히 지켜보았어. 그 아이를 사로잡을 생각으로 말이지. 그래서 교리를 시켜 나그네와 내기를 하도록 했지. 그 집에 들어갈 명분을 만들어주니 나그네는 내 제안을 제꼭 받아들이더군. 헌데 나그네를 이용하려 든 자는 나만이 아니었어. 나그네를 끌어들여 그토록 영리한 소설을 세상에 내놓을 줄이야 어디 짐작이나 했겠는가. 사내가 다가왔다. 조인선은 고개를 들어 사내를 올려다보았다. 조인선은 놀라 흠칫 몸을 움츠렸다. 눈이 함몰되고 눈빛이 꺼진 사내가 그를 내려다보고 있었다. 최린이 유연당에서 봤다는 귀신 몰골을 한 사내가 바로 이자였군. 돌아오는 봄 빈집에서 매화 필 때를 기다린다네. 1년에 단 한 번 매화가 필 때 그 아이는 자기도 모른 채 자기를 세상에 드러내지. 이번엔 꽃피는 시간을 놓치지 않겠어. 돌아오는 봄엔 은신처를 반드시 찾아내겠어. 조인선은 피가 얼어붙는 듯했다. 어리석은 놈, 그년한테 단단히 홀렸구나. 그년도 어미를 닮았으면 미색이 됐을 테지. 나를 보라고. 이게 내 놈의 미래야. 난 미색에 홀려 그 집에 들어갔다가 모든 걸 잃었어. 그 집은 말 그대로 아수라였어. 제목 하나 그럴듯하군. 아수라. 흐흐흐. 뼈에 살가죽만 간신히 붙은 몰골의 사내에게서 역한 냄새가 났다. 비위가 약한 조인선은 속이 뒤틀렸다. 문득 소설 아수라 속 아편쟁이가 떠올랐다. 여인의 마음을 사로잡으려 아편의 마력을 빌리려 하다가 도리어 아편쟁이로 전락한 소설 속 인물이 현실 밖으로 걸어나와 조인서에게 다가왔다. 빛을 잃은 채 썩어가는 눈동자가 그를 노려보고 있었다. 그년이 어디 있는지 말해. 사내의 비틀린 손가락이 수전증으로 부들부들 떨리면서 조인서의 숨통을 조여왔다. 조인서의 목은 푸른 핏대를 세웠고 눈동자는 하마 밖으로 튀어나올 듯했다. 도깨비 감투를 쓰고 환각에 사로잡힌 능턴 감투 속 사내처럼 조인서는 소설과 현실을 구분하는 경계의 끈을 그만 놓치고 말았다. 순간 조인서는 소설 아수라 속으로 빨려 들어갔다. 그는 소설 속으로 순식간에 회오리쳐 들어갔다. 작가의 말, 노마의 변. 앞서간 문인이 섣달 금음날 한 해 동안 쓴 글을 모아 붓을 안주 삼고 먹물을 제주 삼아 마음의 향을 사르며 문신에게 글을 올린 뜻을 되살려 둔피를 무릅쓰고 삼가 소설의 혼령을 불러 낮밤을 벗삼아 쓴 원고를 올립니다. 꽃그림자 놀이를 쓰면서 나는 다른 어떤 장르로도 대체할 수 없는 소설로 읽지 않고는 특유의 맛을 음미할 수 없고 본연의 향기를 맡을 수 없는 소설이라는 묘령의 장르를 온전히 독자들에게 돌려주고 싶었습니다. 어릴 때 들었던 이야기들이 운명의 방향을 돌려놓으리라고는 그때는 알지 못했지요. 이야기를 좋아하는 습벽은 다만 우리 민족만의 기질은 아닐 것입니다. 동토인 북구 이글루에서도 모래바람이 휘몰아치는 사막에서도 인류의 존엄을 극한으로 시험했던 아우슈비츠에서도 격전을 치르는 전장에서도 인류는 함께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이야기는 평화의 시기보다는 위기의식 속에서 쓰일 때가 많았습니다. 보카치오는 흑사병에 휩쓰는 중세를 무대로 데카메론을 썼고 천일야화도 거리에서 처녀가 사라진 잔혹한 시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노신이 고사신편을 쓴 것도 외세의 압박 속에서였습니다. 그래서 역설적으로 나는 이야기가 지닌 치유의 힘에 귀 기울이게 됩니다. 이야기 속에 숨어있는 삶의 비밀에 끌리게 됩니다. 첫날 밤을 치른 뒤 신부를 죽이는 왕에게 천일야화 속 세헤라자드가 하룻밤 목숨을 걸고 이야기하듯 나는 이 소설을 썼습니다. 문학의 가치를 편협하게 재단하려는 이 시대에 맞서
나는 온달과 평강을 불러내고 전설 속 이어도를 되살려냈습니다. 삶과 죽음의 경계를 초월하는 사랑과 현실이 어두울수록 더욱 빛나는 이상향의 별빛을 나는 마치 그림자 놀이가 빚어내는 파노라마처럼 역사와 설화 속의 원천을 다양하게 변주해 오늘 이곳의 이야기로 재현하려 했습니다. 당신이 건넨 술이 내 가슴을 식게 하지 않는 한 나의 천일은 끝나지 않을 것입니다.